내려가실 때 마스크 꼭 쓰고 내려가세요. 7층에 학생 한 명 이렇게 풀 복장을 한 앰뷸런스. 네. 네, 여기 7층에 학생 한 명이 음악학원이라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3명이 확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3명이 왔는데 풀 복장을 하고 실어가지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일단 의심되니까 그랬겠죠. 네. 마지막 시간에 남양 특집입니다. 지금 공포심에 공부를 하시게 생겼어요. 잠이 홀딱 깨지요?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설마. 그죠? 그렇게. 아니겠지. 근데 왜 풀복장을 하고 내려갔지? 자, 어쨌든 합니다. 19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단 적용 범위와 관해서 오른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 맨 밑에 하단에 있죠. 자, 요거는 오늘 외우자. 99695437. 네? 네, 99695437. 맨 밑에 99695437, 99695437 그러면 돼요. 서수광그 99695437, 서수광그 99695437 그러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2번 수도권에 뭐가 기어 들어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3번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시는 그대로 있고 2번에 따로 부산광역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이거 이하여야 되는데 그때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걸로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상위법 적용법을 따져.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450이다. 그럼 환산보증금이 9억 5천이죠. 그러니까 상위법 적용 안 되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반가로 매일 올라가서 반가로 2번 대항력 부여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시 해지, 표준계약서 작성, 5가지는 적용해 준다는 거. 적용해 주죠? 191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반가로 이번에 예외. 거기 5개. 거기 존속기간 빠졌죠? 우선변제권 빠졌죠? 예? 없어요. 그런 거는 적용 안 돼요. 대항력 부여,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연체시 해지, 표준계약서 5개. 요거는 적용한다. 존속기간, 우선변제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그렇게 일단 기억해 주세요. 넘깁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요. 자, 192페이지 하단에 가면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최단기간이 1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계약 갱신과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게 8개가 있죠. 거절 사유가. 그중에 1357 외우자 그랬죠. 1357 4개. 3기 연체,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 4개는 외우자.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사유가요, 나중에 권리금 회수 보장에도 적용이 돼요. 요런 사유가 있을 때는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돼요. 상가 건물 임차인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8가지 사유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고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안 되는 사유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도 적용을 합니다. 반가로 이번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전체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10년. 10년. 당연히 이건 갱신 요구에만 적용됩니다.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 10년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갱신 요구에 한 갱신만 10년 초과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갱신 요구에서 갱신했을 때는
차익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요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이때 법정 갱신 되고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만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됩니다. 상위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다는 거 2기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에서 증액 제한 100분의 5 초과 증액 금지. 밑에 가서 양가로 3번 보증금을 월달이 참으로 바꾸어 월세로. 아까 상인법의 경우, 주인법의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둘 중에 하나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 낮은 거. 상인법은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 주인법은 더하기 3.5%, 상인법은 곱하기 4.5배. 다르죠? 구별하시고. 그 다음 이제 권리금이 나오죠.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 신규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유무형 가치에 대한 금액, 이걸 권리금이라 합니다. 그거를 임대인이 방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더라. 방해를. 그게 권리금 회수 보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외우세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방해 행위예요. 1, 2, 3, 4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5달 동안. 1. 지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 2. 권리금을 지급 못하게 방해. 3.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4.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 거부. 4가지.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째 거, 얘가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게 다시 4개.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꼭 기억하자. 1년 6개월 이상 상가 건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그럴 때는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라는 거. 반가로 2번은 손해배상 청구죠. 이거 언제부터 기간 계산하는 거 기억하자.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하라 손해배상.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그때 그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권장한다는 거, 그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상인법은 지금 딱 체크해드린 거 고기 범위 내에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집합건물이 소유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집합건물 아파트에는 부분이 3개가 있죠.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객체 대상이 3개가 있어요.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즉 공유지분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 대지는 대지 사용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객체가 3개가 있고 권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구분소유권,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대지 사용권 이렇게 되죠. 당연히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 전유부분이 되겠죠. 이 전유부분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이용상 독립성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벽과 별도의 출입문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일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플러스 구분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구분행위라는 건 그 독립한 부분을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 표시, 이게 구분행위예요. 어떻게 의사를 표시할까요? 분양 광고. 각층 임대가 아니라 각층 분양 광고를 했다. 건물 지은 사람이 각층을 분양 광고했다. 무슨 뜻이에요? 각층을 구분 소유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각층마다 뭐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조심하시고, 그게 요건 동그라미 1번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면 돼. 등기 없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공용부분이라고 두 부분이 있어요.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법정 공용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부분은 복도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공용부분이죠. 따라서 여기는 공용부분이다라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이 문제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처럼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유부분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규약으로 공용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부에. 두 가지 공용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공용부분의 10조이랑 공용부분은 원칙이 구분소유자 전원공유. 원칙이 12조. 그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권은 전유부분 면적비율. 복도계단에 대해서 지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분 비율이 뭐라고요? 전유부분 면적비율. 그 밑에 13조 특히 1항 2항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당연한 거고 상식이지. 아니, 복도계단에 관한 지분권만 처분해서 뭐 어떡할 거예요? 집을 날라서 다닐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항이 아주 중요하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권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 없다. 오른쪽 맨 위에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전유 부분의 하자냐 공용 부분의 하자냐가 불분명하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 공용 부분의 하자로 추정. 대지와 관련해서는 맨 밑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있죠? 한 장 넘기세요. 대지 사용권도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 2개. 전유 부분에 설정된 가압류나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으면 뭐도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3번 당연히 대지 분할 청구 금지 기억하시고요. 대지 분할 청구 금지. 딱딱 그런 것만 체크해서 시험장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201페이지에 보면 공용부분이 나왔어요. 복도계단. 자, 1번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공용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우리 공유물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그랬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의 사용만은 용도에 따라. 자, 2번에 변경. 우리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했죠. 공용 부분은 처분은 없고요. 변경만 있는데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변경. 3번의 관리는 통상 의결 정족수라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돼요. 쭉 내려서 부담이나 수익은 비율.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지분 비율이라 하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법에서 못을 받고 있으니까 관리단 규약에 보니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게 전혀 없어. 없어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 많은 각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만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법을 근거로. 맨 마지막에 있는 판례.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많은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납관리비 판례가 있어요. 갑이 체납한 관리비. 아파트를 새로 소유한 사람, 승계인에게 승계가 되는가? 뭐만 승계된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된다. 두 번째, 을도 연체한 상태에서 병에게, 병도 연체한 상태에서 정에게 최종 소유자 혼자 독박 쓰냐? 아니다.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마지막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독박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구분 소유자가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중첩적으로 승계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관리단은 아무나 찾아내서 될라 그러면 된단 말이죠. 아무나 찾아내서.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 그럼 쭉 내려가면 양가라 3번에 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가 있습니다. 일단 33조 1항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는데 2번 2항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요. 오른쪽 관리인 해임 청구권이 있고요. 5번 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금이 쩍쩍 갈라져 있거나 물이 줄줄 샌다.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기간만 기억하세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집안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 있죠? 구조의 2. 전유 부분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넘기세요. 다른 건 안 봐도 되고. 쭉 내려오면 관리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관리단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 예, 관리단. 그래서 반가로의 동그라미 1번 별도의 조직행위 필요 없다. 그 관리단이 모이는 게 관리단 집회. 그 중에 박스 정기관리단 집회. 매년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내에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집회의 소집이라고 동그라미 이번에 소집 통지가 있죠. 뭐 그거 외우는 건 아니고요.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 집회의 의결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소집 절차예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3번. 그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는 거. 전원동의. 됐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좀 전에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대금을 전부 납부했고 현재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는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아직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집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되 단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를 구성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맨 위에 있는 판례. 구분 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단 집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한 장 넘기세요.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기관이면서 업무 집행기관이고요. 2번에 동그라미를 기억.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8세대가 있다. 관리인 선임 안 해도 돼요. 따라서 관리인 선임이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디귿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리얼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해임, 선임이나 해임은 보통 관리된 집회의 통상 결의로 하는데요. 특별한 해임 절차가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2에 니은.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단독으로 법원 가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관리위원회라고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규약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만 선임하게 됩니다. 임기는 반가로의 동그라미 2번, 관리인하고 똑같이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5번 규약이 있네요. 자, 규약은 설정, 변경, 폐지 4번의 3찬성. 그 다음에 설정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로의 반가로일의 동그라미 2번과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두 가지만 규약에서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10페이지에) 보면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 최근에 뭐 층간소음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조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요.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절차를 끝내라. 그런데 2번이 중요하죠.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때, 한 차례만. 최대 90일 날 끝나야 돼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합니다. 문제는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 보통 물어봤을 때 답이 없으면 거절한 걸로 보죠. 여기서는 수락한 걸로 봐요. 그거 조심하세요. 뭘로 본다고요? 수락한 걸로 봅니다. 아마 이게 14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절한 걸로 본다. 아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락한 걸로 본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의 기억, 5번의 사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결의사항 중에서 박스 관련 판례 1번,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의결이 있어야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된다는 거, 관련 판례 1번.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재건축 결의가 됐어요. 5번에 사가 찬성을 해서. 근데 반대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물어보도록. 야, 재건축 결의가 됐다. 너 반대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고쳐먹을래? 그게 반대자에 대한 서면 촉구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서 조심하실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대답이 없으면 거절하는 걸로 본다는 거 하고요.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2달 내에 회답해야 되고요.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본다는 거 두 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집합건물법에서는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끝. 너무 많이 했어. 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문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덩어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지요. 하나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오른쪽 215페이지. 첫째,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되죠.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 토지대금, 2번 매매대금, 3번 공사대금, 5번 물품대금, 6번 유류대금. 이런 말 나오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빌려준 돈이 있어야 돼, 채권자에게. 두 번째, 밑으로 쭉 내서 반가로 1번 돈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 시
목적물로 대신 갚는 약속, 대물변제 예약. 목적물로 대신 갚는 약속, 대물변제 예약. 세 번째가 그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본과 이자의 합을 초과.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 등기. 네 가지 요건. 그래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이거 가지고 가등기 담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됐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자와 똑같이 임의경매를 넣거나 또 하나가 귀속청산. 그죠? 그 귀속청산 절차가 나온다고 그랬죠? 변제기 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을 기다렸다가 청산기간 그래도 변제가 없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뭘 함으로써?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귀속청산 절차야. 자, 이때 이제 단계별로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다. 216페이지 반가로 3번 실행통지 동그라미 1번 뭘 통지하냐?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라. 그죠? 중요한 거 2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4번 청산금은 자기 멋대로 통지해도 된다.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상관없다. 청산금 통지에. 2번 4번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통지해요? 채무자 등. 자, 3명이 있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3명이 다 있다. 돈은 갑이 빌렸고 101호는 아버님 병소유고 채무자 물상보증인. 예? 아버님이 정한테 팔았다.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고 제3취득자도 있죠. 다 하라. 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청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첫 번째. 통제 상대방. 시기,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방법, 서면 또는 구두. 구속력. 채권자는 지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중요.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101호에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라든가 또는 후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 이 후순위 권리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얘네한테도 통지하라. 그런데 채무자한테 통지할 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고 나서 지체 없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하고 나서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하라. 이때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 두 가지. 여기 보세요.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어. 넉넉하게 통지를 받았어. 그럼 청산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직접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예? 근데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들. 그 후순위 권리자의 통지는 어디에 가 있냐 하면 어디가 있냐. 어디 가 있었는데. 예, 220페이지.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20페이지 맨 위에 반가로 3에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217페이지. 반가로 4번.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 준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라. 그죠? 그 다음에 그 박스 1번 받고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기본이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자, 동그라미 5번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둘 다 여기 보세요. 청산기간 내에 해서는 안 되는 거 2개. 청산기간 내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 2개.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서도 안 되고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아먹어서도 안 되고. 에? 청산기간 내에는 너 청산금 주면 안 돼. 너도 청산금에 관한 권리 팔아먹으면 안 돼. 너 만약에 줬어? 너 팔아먹었어? 후순위 권리자한테 찍소리 못해. 이렇게 납니다. 후순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동그라미 5번. 됐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1번. 후순위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아까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넣으면 되고요.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번. 직접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6번에 박스 1번. 쭉 내려가면서 반가로 5번 동그라미. 청산기간이 지났을 때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와 채무자가 본등기를 해줄 의무. 무슨 관계? 동생관계. 나 청산금 줄 때까지는 등기 못 해줘. 동생관계.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채무자 등은 설령 청산기간에 지났다 하더라도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돈을 갖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가지 조심. 첫째, 변제기 경과 후 10년 지났거나 또는 목적물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이럴 때는 안 된다. 그 7번. 예? 7번. 동그라미 1, 2.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요, 법원은 이놈 담보가등기구나, 단박에 알아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는 경매권이 없고요, 담보가등기만 경매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놈은 담보가등기네, 저당권은 똑같네,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를 법원은 구별해야 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원래 가등기 담보권을 할 때는 채권액 같은 거 등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반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하고 외형상 똑같은 경우가 대단히 많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경매법원은 요 가등기가 우리가 물권법에서 봤던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관이 무슨 작두를 타는 것도 아니고 딱 보자마자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가등기 담보법에는 뭘 규정해 놨을까요? 뭘 규정해 놨을까요? 물어보라고 했어. 물어보라고. 얘한테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박스 3번. 반가로의 박스 3번. 경매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야, 네가 담보가등기냐? 그럼 채권액을 신고해라. 그러면 배당해 줄게. 안 해? 그럼 넌 배당 안 해줘. 두 번째,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매수인인지 부동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등등을 신고하라. 둘 나눠서 물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 어렵지 않죠? 에? 아니. 여러분이 경매법원이야.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이게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특히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끝. 요 정도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 코로나가 얼마 정도 살아있죠? 공기 중에? 30분인가 1시간인가 그렇죠? 며칠이에요? 아니, 저 엘리베이터 지금쯤이면 다 소멸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해서. 잊고 있었는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문제 첫 번째로 보면요. 2번에 양가로 1번으로 보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부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신탁이 아닌 게 3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실법을 적용 안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반가로 1번, 좀 전에 봤던 거, 채권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의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두 번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단독으로 소유하되 등기만 공유로 등기한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등기, 구분 소유적 공유.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신탁 재산이란 사실이 등기된 경우. 이 3가지는 부실법 자체를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3가지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사실이 등기된 경우에는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부실법이 적용되는, 금지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이 아시겠죠? 적용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한 장을 넘기면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3개가 있어요. 222페이지 3번 양가로 1, 2, 3. 3번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3놈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강제평 면탈하거나 이런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 학자들 사이에 나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된다 그래요. 단 탈법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문제에 아무 말 없이 나오면은 적용 안 되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부실법이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 소유자가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하고 명의상 약정 등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를 부실법에서는 물권 변동이라고 해놨어요. 등기를 뭐라고 해놨다고요? 물권 변동. 무효. 이때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이 등기를 넘겨준 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안 되느냐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죠. 근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이거 무효죠. 그죠? 근데 수탁자가 팔아먹었어요. 산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일단 큰 뼈대예요, 이게.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나서 올해도 뻔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있어요. 3자간 명의신탁.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사요. 근데 이 갑이 지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는 않고요. 친구 을과 짜고 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걸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머릿속으로 염두에 둘 것은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등기는 막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약정 무효라 그랬죠? 등기 무효라 그랬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매도인 잊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한테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매매 유효 무효? 매매는 유효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잖아요. 아니 병은 갑의 부탁을 받고 을에게 등기 넘겨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매매가 유효하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소유자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갑을 간의 명상약정은 무효예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준 게 없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 이전 등기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등기 넘겨줘. 이건 돼. 이건 된대요. 마지막이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빡 박힌 상태 내용을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3자가 명의상 사례 형태의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수하면서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넘겨보세요. 박스 안에 그림 그대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죠. 그죠? 그리고 공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무효인 명의상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유효한 걸 해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효인 약정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는 없다.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1번에 그 화살표를 보세요. 갑은들에게 명탁 해지를 이유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로 잘 나와요. 없답니다. 2번 을명의 등기는 무효. 3번 갑병계약은 유효. 4번 을이 임의로 갑에게 등기 넘겨주면 유효. 5번 을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기본 여기 딱.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죠? 3장 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 대금을 부담한 갑이 아닌 을이 둘 사이 명의 신탁을 하고 신탁자가 돈은 부담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매매 하여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 얘는 이렇게 돈을 줬겠죠. 왼쪽과 차이가 두 가지죠. 하나는 갑이 매수인이냐 을이 매수인이냐. 그죠? 또 하나는 갑이 이렇게 준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뭘 줬다? 돈 줬다.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임금배가 아니니까. 그죠? 무효. 근데 이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고 뭐에 따라서 병의 선 악에 따라서. 그래서 소유자도 달라져. 병이냐 을이냐. 그죠? 또 하나 조심할 거. 이게 경매라면 그냥 유효. 이게 경매라면 선악 묻지 않고 그냥 유효. 그죠? 한번 보세요. 반가로 3번 실제 대금을 부담한 갑이 아닌
을이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병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1. 갑을 간의 명상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제공한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이렇게 나와요. 갑은 을과의 명상약정을 해지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해지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예? 네,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을등기는 양가로 일. 병이 선이라면 반가로 1번 유효 을등기 유효 을이 소유자. 양가로 2번 병이 악의라면 반가로 1번 무효 등기 무효 병이 여전히 소유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병이 악의인 경우는 잘 안 나와요. 병이 악인 경우 소유자가 병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주로 나오는 게 이게 나오죠. 을이 소유자라는 거 완전한. 예? 그리고 맨 밑에 반가로 4번 실제 대금을 부담한 갑이 아닌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 및 을등기는 유효.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제가 괜히 이거 밑줄을 잔뜩 꺼놔서 중요한 것처럼 3번만 보세요. 유치권에서 나오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요 경우에요. 을병사의 100유로를 사요.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를 얘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가 관한 법률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갑을 사이에서 이 100유로가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니 우리 부실법 공부 안 했다고 전제하고. 그래요? 아니 갑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을도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100유로가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세금 나오면 누가 내요? 이 경우에 누가 낼까요? 세금을 을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을이 낼까요? 아니지. 을은 갑한테 줘요. 세금 내라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은요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걸 들었어. 그럼 둘 다 갑과 을은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뭐 내 거 아니었네. 얘는 내 거였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을이 갑한테 그러죠. 내놔. 그럼 갑은 돈 내놔. 돈 안 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을이 돈 안 돌려준다 해서 갑이 이거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둘이 쌈박질한 거예요. 실제로 모르고 있다가 내 거 아니네 갑은. 을은 내 거였네. 이렇게. 을이 갑에게 내 거 아파트 내놔 이 자식아. 갑이 그러니까 돈 줘 이 자식아. 을이 돈 안 주니까 나 유치할래 이 자식아. 이랬고 싸워갖고 대법원까지 온 거예요. 근데 대법원 뭐라 그래요? 엄마 네가 준 돈하고 이 100유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이행의 한별권을 주장했으면 됐을 텐데 유치권을 주장해서 안 받아준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3번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 예.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했지만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특히 오늘 체크한 것들에서 거의 답이 되는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합격을 좀 열심히 기원해 드리고요. 제가 좀 전화번호 오픈했으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밤 12시 전이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